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어떤 말, 언어, 단어 이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발언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저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얘기를 하면서 네. 2조 심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겠죠.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선거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그렇죠. 더 중요한 시기. 예. 중도층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정권이에요. 그럼 현재 상황이 민생 경제 안 좋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측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반성과 성찰이 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아, 저 방향으로 국민들이 밀어주면 될 수 있겠네, 열심히 하네, 자세를 낮추고 가네, 이럴 때 야당이 거기에 딴지를 걸면 야당은 왜 딴지를 걸어? 정권이 안정적으로 이런 경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돼야지, 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2조 심판만 얘기하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들의 이야기. 네.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네. 태도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위를 만들어서 이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민심 확인했으니까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하고 개혁을 얘기했어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저 얘기를 해야 예. 국민한테 들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얘기만 외치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것 또한 내로남불이네. 예. 그럼 당신들은 뭔데?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 혁신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뭐 양당 모두 다 개혁, 혁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것도 좀 재밌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 목소리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공격이 나왔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양측에 모두 이제 막말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좀 심한 과격한 발언이 좀 나온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발언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발언 수위는? 네, 예. 어제 뭐 발언 보고 저도 잠깐 네. 놀랐는데요. 예. 어쨌든 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언어의 품격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단지 한동훈 위원장 어제 저 발언은 조금은 저는 의도된 조금 계산된 발언으로 계산됐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 사이 굉장히 강성 어떤 예. 막말급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그 강성 보수층에서는 네.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우리도 맞받아쳐라. 뭐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어제 그런 어떤 지지층 좀 결집하는 그런 약간 의도된 좀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 부분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도층 표심에는 저는 어떤 부정적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 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포인트 조금 말실수로 보이고요. 예. 어쨌든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결국은 1일 1설화로 갈 만큼 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포인트냐 계속 연결되느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포인트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세 도중에 어떤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어떤 테러 수사와 관련해서는 난리 뽕짝이라는 예. 정말 예. 약간 막말급의 얘기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네. 아마 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1대1 구도를 확실하게 저는 정립했다고 구도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아마 이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 예. 한동훈 대 조국의 싸움이라는 분명한 이제 대립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프레임과 아마 선거 전략 구도하에서 예. 어제 발언이 조금 놓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도 안에서 어떻게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대놓고는 일단 이렇게 지금 뭐 김민석 선거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
돈목, 예. 오사성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예. 부처의 눈에는 다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네. 대주의 눈에는 모든 게 대지로 보인다. 뭐 이런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대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예. 그 뭐랄까 말의 파괴력이 있죠. 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싸움을 해보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그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면 주먹 싸움부터 시작해서 말싸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진짜 촌철살인,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뭐랄까 교훈적인 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관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와닿는 거예요. 예. 예? 한마디지만 그쵸. 담겨 있는. 강성 지지층은 이 증오와 뭐 한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내적인 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길 바랄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그냥 그거를 풀어주는 거지 거기에 담는 논리와 내용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감정만 남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저는 저렇게 대응을 과거에도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예.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 유권자에게는 훨씬 잘 들린다. 감정이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감정이 딱 먼저 이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오는 순간 네. 중도층은 어떻게 보냐면 아우 또 싸우는 거야? 아, 꼴 보기 싫어. 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대응은 잘했고 예. 다른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여유 있고 차분한 대응 이런 걸 해주는 게 앞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금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막말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자,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보수는 품격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딱 그었어요. 유승민 사실 어떤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을 위해서는 좀 등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선을 그으면서도 함께 했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 일단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예. 경우에는 본인이 원조 보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로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한 일침 조언을 했다는 부분이 보이고 예.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좀 짠하고 좀 안쓰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대위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원들의 어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이번 총선도 보면은 거의 뭐 불출마하게 된 건데 네. 저는 어떤 그 개별 후보들의 어떤 유세 지원 요청에 화답하면서 네. 저는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저는 어떤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좋은 모습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선대위에 어떤 당직을 맡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어떤 개별 후보들의 유세에 화답하면서 예. 전국을 돌면서 어떤 백의종군하는 모습들이 저는 당원들이나 당에 비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을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총선에서의 큰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저는 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당원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마 다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려면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하게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런 겁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당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네.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네. 그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예.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것이 클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까?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어른스러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면 누구의 손해로 모두가 이게 귀결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 우리들의 손해로 당연히 귀결이 지지해야 되는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자체가 망하고 손해 보는 거를 모르고서 뭐 어리석게도 예. 예? 그 나의 그 어떤 코드, 감정 이런 거를 맞추고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 편을 쳐낸다면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합니까? 안 공천회의할 때 하잖아요. 한참 그 얘기 하셨었어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예. 예. 안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저한테 막 공격 안 하잖아요. 예. 예? 뭐 가끔 하긴 합니다만 네. 막 네.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중도층에서는요, 아, 저 당은 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네. 우리가 참여해도 다 결국에서는 예. 다 본인들 위주로만 하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애정어린 비판까지도 우리를 욕할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 기대를 접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략적 사고라는 측면을 한번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 이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거가 어려운 게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보탤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다른 주제 넘어가야 돼서 두 분이 이제 연구도 해오시고 정치를 알겠습니다. 오래 네, 네, 보시다 보니까 좀 언론적인 얘기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간들에 또 네, 자세히 알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을 얻어야 선거는 이기는데 선거에 나가려면 어쨌든 집토끼라고 불리는 어떤 좀 강성들의 또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언들, 민주당의 발언들은 중도 측에는 어떤 좀 소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합니다.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자,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녹취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피습 현장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 뽕짝이라는 단어도 써게 됐고 그동안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듣게 상대방이 지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거 비하 논란이 아니냐 이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그간의 말을 좀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예.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전부터 이어온 어떤 재판 리스크는 거의 뭐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상소화된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보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어떤 설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면 그래도 이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져오는 나름대로 유관 역사가 있는 곳인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찍이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보면 그 지난 대선 때 본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찍 발언 그다음에 어떤 경기도의 분도와 관련해서 강원 소도가 된다는 거 이런 예.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편가르기 또는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떤 이번에 조금 굉장히 뭐 야당의 대표가 됐지만 예. 아직까지 과거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어떤 예. 품이라든가 그분들이 보여줬던 아우라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지 못한 어떤 초보 대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본인이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큰 판의 선거를 하면서 결국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조국 혁신당을 쫓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예. 저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조그만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저런 막말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 아마 선거 중반 이후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예.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눈덩어리, 막말 눈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사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후보들의 좀 논란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선거는 12일이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화성을 공경훈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질 텐데 어쨌든 공경훈 제가 후보가 정리할까요? 예.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예. 그 증여를 하는데 예. 그 증여의 시점이 네. 어떠한 국가의 규제를 앞두고 증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한 지역이 네. 규제에 해당하는 예.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업체가 과거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번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게 무산됐던 그 사례가 예. 있었는데 요것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직전에 네. 요것을 구입하게 돼요. 예. 그것이 그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은요 국민 눈높이 일단은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건 후보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은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내부 정보를 예. 확인했다면 사실은 후보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 주장은 아들이 본인이 다 공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뭐 조사가 필요한 거죠. 네. 본인이 아니면은 뭐 정확한 그 전에 공개가 됐던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이제 내놓으면서 본인이 좀 깔끔하게 입증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가 있는 자식에게 이것을 지금은 30억에 달하는 자산을 증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자산을 증여를 했다. 그럼 이 아들이 예. 그거에 충분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1억 정도 상당의 가치로 증여했는데 이게 그 뭐랄까 규제가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증여했다면 뭐가 되냐면 실질 증여에 의해서 예. 이익이 증가할 걸 알고 한 거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익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예.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지금 가치로 예. 증여세를 냈느냐 이 이슈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증여세를 본인이 내줬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증여세라는 걸 부모가 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증여세 내준 거에 또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예. 어디까지 무한 반복이냐면 자녀에 대한 네. 그 무상 증여가 될 수 있는 게 5천만 원까지거든요. 네. 그럼 이 증여세가 5천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한 번 내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 한 번 내셔가지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조세 분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또 아직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두 가지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눈높이 상식의 기준과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세법의 맞습니다. 기준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저희가 좀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해명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넣어봤으니까요. 또 이것과 함께 했던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영훈 후보자의 아들 되시는 분이 22살 때쯤에 이제 공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복무 마치기 한 달 전쯤에 성수동 일대에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가액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상속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증여받았다. 예.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도 이제 지금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빚 한 푼도 없이 그걸 20대가 매입해서 또 증여받아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굳이 그거를 20대에 갓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증여하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서울시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예. 언제부터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3표 엠비콘 이 문제는 그때 말고 그 몇 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그거하고 옥신각신 하던 이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쪽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거는 뭐 일테면 용산역에 무슨 낡은 건물 허무는데 서울역에 집 샀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민주당 뭐 양문석 후보 또 이야기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후보들의 어떤 부동산 문제들이 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여야 후보 상관없이 일부 후보들이 거의 네. 뭐 돈벌이에는 예. 뭐 거의 뭐 서로 뭐 여야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공인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공직에 나서려면 나름대로 굉장히 공인 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네.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결국은 각 정당의 어떤 검증 과정의 소홀로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고목을 통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투기라는 거하고 투자라는 건 분명히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죽순으로 이것이 투기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투기하고 투자의 구별점을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네. 또는 세금 탈루가 있었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예. 예. 또는 뭐 다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네.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 거지. 지금 뭐 불법 대출이 있었다거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정회를 했다. 아니면 정회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 삼게 되면 저는 한국식 자유보존 시스템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의혹 제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말씀할 때 이것까지 여쭤보면 좀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그 안에 있는 이수정 후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4채고 뭐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서울 또 강남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원에 나가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조국 혁신단 비례의원 박은정 전 검사 41억 원이 갑자기 늘었는데 이것도 뭐 정상적인 배우자의 수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이런 겁니다. 수임료는 조금 별개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도요 희소 자원이라는 거예요. 희소 자원에 관련해서는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적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두 개로 갈리죠. 그렇죠. 못 사는 개념이라는 게 있고 아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건 완전히 뭐 그 처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그 희소 자원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걸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도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아직 공직은 아니.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그리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논의를 했었느냐면 자산을 2채 정도까지는 투자로 봐주는 게 옳겠다. 이게 이제 정세균 옛날에 산자부 장관일 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채는 본인들이 깔고 앉아서 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투자로 보냐. 그래서 거기에 한 채 정도를 더 운용을 해서 그거는 이제 투자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은정 그 검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아까 우리 공적 의식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책임감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런 기회를 가지고 본인이 일종의 활용인데 안 좋은 활용이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아, 저렇게 좀 뻔뻔해야 잘 살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뻔뻔해야지. 내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모범적일 이유가 없구나. 나만 잘 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직에 있을 자격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후보들의 재산, 병역 이런 거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보는 게 얼마가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았구나. 이걸 좀 살아온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질문 또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질문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박은정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 비례에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그 비례 명단에서만큼은 좀 차별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다. 그럼 아들은 미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어쨌든 1년에 한 160건 그리고 그 돈으로 한 40억 정도를 벌었다면 그건 정관 이후 거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그것은 범죄라고 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나름대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한 입장을 조국 대표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어느 정도 이것이 자자소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